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루마티스 내과의 박진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강의에 앞서 제가 루마티스 내과가 무엇을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마티스에서 루마티스란 그리스 말로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흐르는 건 피밖에 없고 피 안에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다양한 면역 질환을 루마티스 질환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데 염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해결하는 하나의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면역 반응은 잘 아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빨갛고요. 그래서 루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붓습니다. 그걸 투머, 스웰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칼로와 따뜻한 게 있고 그 통증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는 걸 다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 염증이 있는 장기는 대부분 경우는 그 장기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impaired function, so functional에서 그래서 이 5개가 염증의 카디널 심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증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파리 같은 게 딱 앉았을 때 파리나 목이 앉았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파리치로 해볼 수가 있고요. 파리치로 했을 때 운이 좋아서 파리를 딱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놓쳤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병균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걔를 놓쳐버리면 병균이 계속 자라서 셉시스로 우리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파리를 잡을 때 그 파리채 잡지 않고 폭탄을 쏩니다. 확실하게 끝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폭탄을 쏘고 나면은 이제는 상처가 납니다. 스카르 티슈가 남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지나간 부분은 항상 스카르 티슈가 남기 때문에 장기적 염증 반응은 결국은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염증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지만은 그 여드름이 있다. 그 여드름이 있으면 여드름 짜버리면은 2, 3일에 사라지잖아요. 안 짜면 되게 오래 가고요. 그래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거를 해결해 버리면은 여드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같은 그림에서는 보면은 컨택트 더마타이티스 그래서 아마 이 벨트로 있는 커퍼 때문에 커퍼 알러지 때문에 여기 보면 컨택트 더마타이티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벨트를 풀어서 이 벨트 다시 안 차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포린 바디가 박혔을 경우는 우리 몸에서 그 못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다 보면은 계속 썩게 되고요. 운이 없으면 슈퍼 인펙션에서 이제는 결국은 손가락을 잘리던가 sepsis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반응인데 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냐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피부 밖으로 보이는 건 되게 좋은데 피부 안에 저 내장에 있는 염증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염증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그 염증으로 인한 장기 손상 때문에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그러는 이유로 병원을 대원하게 됩니다. 그 염증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냐, 인지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면역 시스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있고 밑에는 슈렉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렉하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슈렉 같은 경우는 귀가 좀 사람하고 다르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코는 좀 더 크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슈렉은 피부 색깔이 그냥 그린에서 푸렇게 있고요. 사람은 이제는 그린 컬러가 없습니다. 초록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슈렉을 구분할 때는 코나 귀나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컬러만 보고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인네이트 셀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톨-라이크 리셉터가 있고 톨-라이크 리셉터 중에서 톨-라이크 리셉터 4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에 있는 LPS를 인지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개개인을 구분하고 싶을 경우에는 색깔만 피부색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코, 입 구조를 정확하게 보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되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꼬리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서 있으면 안 되는 뭐 셀월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면역세포들은 내가 나았냐 아니 내가 아니잖아. 넌 셀프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하면은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고 넌 셀프 박테리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그걸 인지하면 되는데 그럼 리셉터를 톨라크 리셉터라고 부릅니다. 꼬리 같은 거는 플라젤링이라고 해서 톨라크 리셉터 5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리피드 그래서 LPS 같은 경우 톨라크 리셉터 4로 인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세포에 들어와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새로운 그 프로테인이나 그런 스트럭처가 없고 사람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프로테인과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 스트럭처를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innate immunity로는 어렵고 그때부터는 그 adaptive immunity를 도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보통 T셀과 B셀인데요. T셀 같은 경우는 타이머스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모든 T셀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T셀들은 이제 셀프하고 논셀프를 인지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습득을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진 그 T셀들은 나와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셀프하고 논셀프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면은 몸 자체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friendly fire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자체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오토 이뮨 T셀로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몸 셀프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오토 이뮨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몸에 있는 그 셀프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트리거는 이제는 그 염증을 일으키는 트리거 자체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 면역 반응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 크로닉 인플레이션, 그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스카르 티슈가 만들어지면서 어간 데미지가 오고 그 장기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장기의 부전, 페일리어로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콩팥 같은 경우는 리나 페일리어로 투석을 받던 거 돌아가게 되고요. 심장이라 그러면은 카다이티스, 그래서 심장이 심근경색 등 여러 질환으로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루마티스라는 것, 그러니까 루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루마티스 질환을 잠깐 정리한다면요. 루마톨로지는 그냥 가장 편하게 클리니컬 이뮤놀로지, 즉 임상 면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기는 거는 자가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거는 면역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자가 면역이 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기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지만은요. 이런 환자들에서 감염이나 아니면 캔서 같은 캔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장기가 하나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마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장기를 보는 그 과를 보통 환자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아플 때는 그걸 유비아이티스 부르고요. 오토이뮨 유비아이티스 안과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간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이때는 GI를 찾아가게 됐고 관절이 아프면 루마티스 관절염 오게 되는데 한 환자가 눈이 아팠는데 갑자기 어느 날 허리가 아프다. 그럼 이제 강제성 척추염 의심해야 되고 그때는 루마티스 내과로 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루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기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 따라서 이제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발열의 주소다 그러면 스틸병 같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병이 있고요. 관절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관절에서는 루마티스 관절염, 강제성 척추염, 그 다음에 통풍 같은 크리스탈 디지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같은 경우는 루푸스, 시스템 스클레로시스, 쇼그렌, 그 다음 마이오사이티스, 혈관에 이를 잘 침범한 염증이다. 그러면 혈관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그림은 되게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손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건 피에르 아구스트 레누아가 그렸던 그림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화가의 손을 보면은 그 엔스테이지 루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다 변형이 되어 있는데 간신히 이제는 붓을 잡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습니다. 근데 피에르 어구스트 르누아르는 1919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케이스인데 보통 30대 여자 환자분이 굉장히 몸이 피곤해지고 그다음 관절이 아파서 이제는 루마티스 내과 찾아왔습니다. 그 관절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부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MCP하고 PIP 조인트가 8주 이상 부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굉장히 관절이 뻐근뻐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손 씻고 세수하고 이제는 자기 직장을 나가게 되면 한 시간, 2시간 지나면은 또 통증이 다소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사진이 있고 봤을 때는 만져보면은 이 PIP 조인트가 모두 부어 있었고요. MCP도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그 피검사에서는 ESR, CRP 모두 상승되어 있었고 루마티스 인자나 엔타이시스피 엔티바디 모두 다 하이 타이터로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은 첫 번째로 그 어떤 조인트가 아픈지, 얼마나 오래 아픈지, 그 다음에 이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관절염이 루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한지, 부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루마티스 내과 하면 항상 관절의 통증, 그러니까 관절염을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루마티스 내과는 모든 다양한 면역 질환을 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관절염 환자를 많이 보냐면은 그 대부분의 루마티스 질환 환자들은요, 관절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은 우리 몸에서 관절이 장기가 가장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은 2개가 있고요. 심장은 하나밖에 없고 콩팥은 2개 있는데 관절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절 중 하나만 아파도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관절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인텐스 페인 이너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그 관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 때문에 관절은 굉장히 통증에 예민한 장기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왠지 모르게 관절을 그 염증의 메인 타겟으로 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왜 면역세포들이 관절을 가냐? 그건 아직도 모르고요. 그냥 면역세포들이, 자가 면역세포들이 관절을 갑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관절이 손상이 돼서,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염증은 그 관절에서 심하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그 시스테믹 심톰, 그래서 전신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low grade fever, 그래서 약간 미열을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만사가 귀찮으면서 되게 힘이 쭉 빠지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힘이 없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그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 약간 걸렸을 때 미열 있고 만사가 귀찮고 힘이 쭉 빠지고 시스테믹 심톰인데 이건 시스테믹 인플레이션 생기는 증상입니다. 근데 관절에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염증 반응이 관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붓고요. 그걸 이데마, 스노바이티스 부르고, 그 다음에 통증이 동반되고, 그 부분은 다른 주위보다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고, 붓고 빨갛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관절에 물이 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침에 왜 뻑뻑하냐면은 밤에 잘 때는 관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염증 때문에 이데마가 계속 차는데 밤에 안 움직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의 이데마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뻑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막 해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은 점점점 관절의 이데마가 좋아지면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이제 스티프니스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는 약간 심하지 않을 경우는 한 오전 10시 정도면 좋아지고요. 심할 경우는 오후 한 2, 3시까지도 진행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확실하게 호소하는 것은 아침에는 통증이 심하고 오후가 되면 통증이 점점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관절염을 치료하게 되면은 점점 심해지고 변형해 가게 되는데 저의 목표는 관절이 변형이 되기 전에 그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수원내과 부통의 디포미티를 보이는데 수원내 같은 경우는 백조의 얼굴, 그러니까 목같이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앞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꼭 이제 백조 목처럼 보이는데 수원내기라 부르고요. 반대로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디포미티가 보이면은 부톤 홀,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쭉 들어가는 그런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인가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손가락이 보이는 부토니아 디포미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루마티스 질환은 모든 병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병들이 리스크 팩터가 지네틱 리스크 팩터가 있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그 다음에 environmental factor, 그래서 환경성 요소가 궁합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서 자가면의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활성화됐을 때는 약간의 염증이 있을 때는요, 이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환자가 관절이 하나만 벗으면은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인지 다른 관절염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는 undifferentiated arthritis로 부르고요. 일단 시간이 지나서 여러 관절을 침범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루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렇게 분류가 되면은 그때는 established R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절 안에 염증 세포를 보여주는 건데 모든 염증 반응은 비슷하게 보통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 하고 면역 T셀이나 B셀을 활성화시켜서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이 TNF-알파, IL-1, IL-6고요. 이런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은 이런 사이토카인이 오스테클라스트, 그래서 파고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파고세포가 활성화되면은 파고세포는 할 수 있는 게 뼈를 깎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뼈를 깎아지면서 이제 조인트 디포미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염증이 심한데 파고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조인트 디포미티가 오지 않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예를 들어서 루푸스에서 오는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고세포가 활성화되냐 활성화되지 않느냐고요. 루푸스에서 동반되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파고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조인트 디포미티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루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은 관절에 있지만 시작은 아무래도 렁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킹을 하거나 담배를 피게 되면은요, 이 담배의 연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됐고 활성화된 면역세포 중에서 T셀이나 B셀들은 몸에 떠돌아다니다가 왠지 모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관절에 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저희가 보통 2010년 ACR 율라 분류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절 수가 중요하고요. 그것도 큰 관절보다는 작은 관절, 그러니까 손에 있는 작은 관절들의 관절에 그다음에 개수가 많았을 때 점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루마티스 인자, 그러니까 루마티스 팩터 아니면 엔타이시스피 엔티바디가 양성일 때, 그러니까 로우 타이트인지 하이 타이트로 양성일 때 점수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ESR, CRP가 증가됐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6주 이상 됐을 때 이게 점수를 부합해서 이게 6점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인자 같은 경우에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은 이 문제는 루마티스 인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양성이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에서 한 5% 양성이 나오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70%에서 80% 양성이 나옵니다. 그거 외에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그 다음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서 항상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루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루마티스 관절염은 센시티비티는 한 80% 되지만 스페시피시티가 7,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진단을 저희가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만약에 오늘 내 루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한다 그러면은 이런 루마티스 인자들이 언제부터 우리 몸의 피에서 떠돌아 다니는지를 잰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만약에 루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된다 그러면은요,
근데 5년, 10년 전부터 루마티스 인자나 엔타이시스 엔티바디들이 혈정에서 그 디텍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그 우리 몸에서 자가면의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병의 발병 5년,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어제 그제 뭐가 잘못해서 루마티스에서 관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가면의 반응이 5년, 10년 전부터 일어났고 근데 발병을 며칠 전에 한 겁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시작된 거는 1998년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988년으로 메토트렉스가 들어온 거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1950년 전에는 그 글루코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파살라인 등등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는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1988년으로 해서 메토트렉스가 사용하게 됐고요. 이 이후로 예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으로 바이오로직이라는 생물학 제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루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면역 반응에서 자가 면역 반응에서는 그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 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아직까지는 엔티젠을 T셀에 그 예쁘게 프레젠트 하고요. 그 다음에 T셀이 다른 B셀을 활성화시키고 B셀은 자가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서 매크로페이지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오스테클라스가 활성화되면서 병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세포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고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리셉터가 있는데 이 모든 하나를 다 블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토트렉세스,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경우는 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잭 이니비터라고 제임스 카네스 이니비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스페시픽한 시그널링을 억제할 수가 있었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로직 같은 게 나오면서 TNF를 억제하던가 IL6 아니면은 그 셀 사이 인터랙션인 CD80, CD20를 억제할 수 있는 엔티바디가 생겼습니다. 그 치료는 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진단이 되면은 처음에 MTX를 시작을 하고요. 메토트렉세스를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지켜봅니다. 3개월 동안 왔을 때 환자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대로 가고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약을 추가라던가 추가를 합니다. 또 3개월 기다렸다가 그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또 약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 환자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약을 조절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근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골입니다. 트리트먼트 타겟이 무엇이냐.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했을 때, 난 이 사람이 조금만 좋아지면 좋겠어가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 나는 완치를 시킬 거야. 그런 자세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타겟을 완치로 하자. 그게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그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게 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약을 모디피케이션 하고요. 그러면서 이펙티브스를 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대부분 경우는 MTX 모노테라피하고 스테로이드를 조금 드립니다. 그러면 증상이 굉장히 빨리 호전이 되거든요. 그 한 3개월 정도에 어떤지 보고 만약에 환자가 증상을 아주 심한 증상을 호소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MTX 플러스 다른 약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설파살라진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아니 MTX 플러스 레프로노마이드라는 다른 면역 억제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MTX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올로직 또는 타겟티드 신테틱 디마즈를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효과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MTX 플러스 설파살라진 아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직 디마드 생물학 제제로 변경할 수 있게 보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한 90% 아래 환자에서 리미션, 그래서 그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환자들이 리미션이라는 거는 거의 통증을 못 느낀다는 뜻이기 때문에 간단한, 비싸지 않은 약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치료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은요, 염증이 시작하면 환자가 통증을 약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염증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비염증증으로 생긴 건지는 아직 잘 모르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염증 소견이 확실해집니다. 그때 이제는 아트로알지에서 아트라이티스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근데 진행이 됐다가 이게 어떨 때는 그냥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6주 이상 통증이 지속했을 때라는 그 조건을 한 것이 그냥 그 감기 걸리거나 그게 사라지는 아트라이티스가 많기 때문에요. 지켜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환자들이 크로닉 아트라이티스로 간다. 그럼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면요. 루마티스라 해서 루마라는 것은 자가 면역이라는 데 되게 가깝고요. 그다음에 루마티스 질환은 메인 타겟이 무엇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타겟이 조인트다. 그리고 루마티스 아트라이티스가 되는 거고, 메슬이다. 그다음에 베스큘라이티스, 머슬이다. 마이오사이티스가 있고요. 근데 루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면은 타겟 투 트리트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내가 타겟이 무엇이냐, 트리트멘트의 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진료하고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치료제는 메토트렉사이트, 그러니까 1988년부터 사용한 약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걸로 부족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테라피로 해서 다른 약제를 추가 병행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한 8, 90% 예후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 10에서 15, 20%는 그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서 더 많은 고민하면서 치료를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한 5에서 10%는 환자들은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